반갑습니다. 조회수보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돈쌤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시간은 이제 미국의 마감을 한 20분 남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새벽 한 4시 40분 정도 됐는데, 오늘은 그 선물은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았다가 본장에서 조금 밀어 올린 것 같더니 또 장 마감이 되면서 그냥 도찐개찐 돼버린 상태예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계속 뒤져보고, 제가 못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나 뒤지다가 지금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이 막 충혈된 정도긴 한데요. 뭐, 이유는 제가 카페에서도 계속 이렇게 시황으로 알려드리고 한 것처럼 정치입니다. 정치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 이름으로도 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이름을 썼는데, 이번만큼은 문제는 정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뭐 캡처할 때만 해도 1% 넘게 상승하고 있던 이제 나스닥이 1%를 다 개어내고, 심지어 그 하락 전환 되면서 지금 약보합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남아 있는 건 은이고 금입니다. 예, 은이 더 이제 베타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고, 금도 이제 떨어지고 하면서 이게 전반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그 하락폭이 다 광범위해졌죠. 뭐 금리 빠지고 한 거는 뭐 달러가 다시 조금 강해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근데 다행히도 달러가 다시 약간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도 우리나라 환율은 아직 뭐 1170원 정도 그 선에서 버티고 있어서, 일단은 뭐 가장 우리나라의 문제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크로적인 위험은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뭐 EMBI 스프레드라든지 그 뭐 빅스 같은 거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현재도 뭐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뭐 그렇게 많이 꺾인 건 아닌데, 최근에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재정 부양책이 좀 지연되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건데, 이제 요거는 어차피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거니까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제 랠리가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잘 나가는 금도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고민이 좀 많을 테고요. 지금 뭐 장 시작할 때는, 미국 장 시작할 때는 S&P 500이 이제 연초 대비로 1월 1일 대비로 좀 마이너스 전환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이거 거의 지금 며칠째 꽤 오래 이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9월 2일 고점을 찍고 뭐 지금 계속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연준이 예전처럼 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뭐 강의를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파월 의장이 연 이틀째 하원에서만 이틀 동안 이틀째 의원들을 좀 설득하고 있어요. 뭐 어떤 걸 설득하고 있냐면, 일단 파월의 주 요지는 경제가 회복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거는 FOMC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연준과 의회의 협조 아래서 기업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미국도 좀 이렇게 어이없는 경우가 좀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연준 의장이 이제 증인으로 의회에 나왔으니까 이제 의회에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좀 어이없는 질문이 좀 많은데, 대표적인 게, 아니 지금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 뭐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 회사채 매입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고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뭘 의회가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와서, 이제 파월 의장은 이제 연준 법이 있잖아요. 중앙은행 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느 건 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그냥 그 금리를 움직여가지고 이제 약간 간접적인 방법이죠. 통화 정책에 금리를 낮춰가지고 뭐 대출을 뭐 유도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직접적으로 어느 누군가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의회나 가능한 거잖아요. 의회가 결정을 해서 이제 정부가 집행을 하는 건데, 중앙은행은 그걸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가 재정 정책을 제대로 펴야 된다는 건데,
기업에 대한 그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연준의 액션이 약간 의심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일단은 그 양적 완화 회사채 매입에서 양적 완화 규모가 뭐 그렇게 생각보다 지금은 좀 내려온 상태에서 크게 더 늘리지 않고 이번에 또 늘리지 않아 가지고 기대감을 좀 꺾었고 회사채 매입은 굉장히 조금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대출할 수 있는 메인스트리트 기업들에게 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별로 대출이 안 되고 있어서 연준이 말만 앞서지 뭐 하는 액션이 없지 않느냐 이걸 보고 이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우리 3월 패닉을 조금 이제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 패닉 때 제가 뭐 자주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채 그 스프레드인데 이건 이제 스프레드는 아니고 이제 회사채 ETF인데 뭐 사실 이 가격이 회사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3월에 그 처음엔 좀 출렁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이제 급락을 했던 게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봉쇄가 되니까 매출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현금 창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특히 이제 미국은 회사채라는 시장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기업들이 직접 자금을 조달을 한단 말이죠. 돈을 빌려온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랜드를 하고 있어. 뭐 디즈니죠. 디즈니랜드만 하는 게 아니죠. 디즈니 굉장히 큰 기업이죠. 예를 들어서 그 테마파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평소에는 1년에 2%로 회사채를 이렇게 거기 테마파크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걸 가정해서 근데 경제 봉쇄예요. 그러면 아무도 못 오겠죠. 그럼 현금 창출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중은 문제고 지금 당장 돈이 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올 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신용등급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래도 뭐 돈이 많으면 좀 버티겠는데 돈도 별로 없고 자산 대비 부채가 엄청 많은데 매출이 작살났다. 그럼 이제 그냥 팍팍팍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업은 자 현금이 안 들어오죠. 현금 차출 능력이 막 막혔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그 전까지는 미국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단기 자금 시장도 연준이 그때그때 잘 뿌려주니까 현금 같은 거 별로 안 가지고 있고 다 적적 빌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거지. 높은 건데 현금이 안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부채 비율이 겁나게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사채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금리는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때 한번 식겁을 했던 기업들이 연준이 그 저리에 대출해줄게 라고 하면 대출 받는 건 좋죠. 대출 받는 건 좋은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아직 완전한 수준으로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또 완벽한 뭐 경제 봉쇄까지는 이제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회복되는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고 아니 부분적으로 이제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준에 돈 빌려주는데 넙죽 돈을 빌리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뭐가 돼요? 부채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또 회사채 떨어지는데 회사채 가격이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의심받을까봐 그러니까 내가 빌리고 싶은데 저걸 빌리면 쟤들 굉장히 급한가 봐. 쟤들한테 돈 빌려주지 마.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기업들은 약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건 최후의 수단인 거지. 지금 좀 이렇게 이자 싸다고 대출 좀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의심받아서 나중에 해야 될 대출에서 금리가 확 올라간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려준 건 대출 아니냐. 우리는 그러니까 즉 신용물이라고 하면 빌려줬는데 뭐 떼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주식 사는 거는 다름은 없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의회밖에 없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대출이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지금 대출을 받는 게 두려워한다니까. 어떻게든 대출을 안 받고 어떻게 이렇게 벗어나야 차라리 그게 되지. 괜히
왜 우리 그 급식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좀 가정 형편이 힘들면 이제 예전에 실제 그런 경우도 있었다. 식판 색깔이 달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이제 낙인 찍는 거지. 너희 집은 가난하게 공짜로 밥 먹는 거야. 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먹는 아이들의 마음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 연준에 돈 빌려줄게. 이거 빌렸어. 아, 야, 진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연준도 그걸 아니까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 이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먹는 게 나으니까 수비를 하는데 지금 당장 뭐 이게 약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연준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니까요. 보조금은 그냥 주는 거잖아. 이건 불법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그냥 돈 찍어서 누가 한국은행이 막 돈 찍어서 나한테 주는 이런 거가 되니까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하는 것도 이제 약간 신용물이 대출도 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뭐 정부하고 같이 보증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블라블라 하는데 그것도 기업들이 지금 이제 겁을 내니 그냥 좀 지원금 같은 거 좀 하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그냥 일단 매출을 늘려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업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 뭐 그 실업수당 주고 하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기업들 매출이 더 박살날 거니까. 그리고 우리 재난금 지원금 줬듯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자는 거죠. 그걸 하자는 건데 그거는 연준이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의회가 빨리 합의를 해서 부양책을 통과시켜라. 그럼 이제 하겠다. 제가 몇 번째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근데 의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안 먹히는 건지 지금 좀 그렇습니다. 지금 좀 그렇고 그 FOMC가 있기 전에는 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연준 의사진이라든지 뭐 이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연준 총재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언지를 잘 못하게 돼 있거든요. 뭐 이제 금리 뭐 곧 올릴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끝났잖아요. FOMC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어디 나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파월 의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틀간 하원을 설득하고 있으니까 부의장부터 총출동해가지고 지금 오늘만 해도 7, 8명인가? 이렇게 뭐 연설이나 인터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골자는 뭐겠습니까? 골자는. 자, 지금 그 누군가는 이제 기업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대출을 해줘도 돈을 빌리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니 그럼 누군가는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찍으면 누군가는 빌려야 되잖아요. 그 돈을. 근데 기업들한테는 바로 할 수도 없고 기업들도 소극적이니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고 가게가 할 거냐? 정부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정부가 연준한테 돈을 빌리면 이제 GDP 대비 국가 부채 늘어나겠지. 이미 많이 늘어났고 이제 기왕 이렇게 되면 좀 더 써라는 거죠. 더 써서 이걸 좀 이렇게 좀 하자. 그걸 뭐 벌써 3-4번 했고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가 된 거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까 이거 보고 달렸던 증시들이 이거 잠깐만 뭔가 좀 싸한데 좀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던 게 최근의 흐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더 힘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뭐 둘 다 트럼프도 뭐 경제 작살나고 주가 작살나면 안 좋아할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합의는 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 당연하죠. 합의는 할 겁니다. 이거는 합의가 된다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더 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부양책 합의가 미국의 이제 메인 뉴스에서 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대법관 지명이라는 게 핵심 이슈로 떠올려 버렸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사활을 걸다 보니까 이제 지금 부양책 합의는 이제 2순위가 돼버린 거죠. 2순위가 돼버린 거고 사실 뭐 트럼프는 뭐 벌써부터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뭐 맹주였고 뭐 지금은 이제 뭐 공산주의가 없으니까 뭐 세계에서 가장 유일 패권국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좀 인정받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미국이 참 그 선거 많이 했잖아요. 뭐 우리야 이제 뭐 몇 대 안 되지만 미국은 그래도 꽤 여기까지 꽤 오래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한 28번 정도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미국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뭐 암살되는 일도 굉장히 흔했고, 뭐 한때 옛 시절에 그 미국 대통령의 사망률은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와 비슷했다. 뭐 이 정도로 실제로 많이 죽었잖아요. 예, 그런 적은 있었어도, 뭐 쿠데타라던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그 유혈 사태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는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냥 걔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꽃이 뭐예요? 그 선거잖아요. 선거고 그럼 선거를 통해 싸우고 선거에서 결과가 나오면 깨끗하게 수복하는 게 아예 그냥 당연한 상식. 뭐 즉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된 지 얼마 됐어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예전에 민주화 운동하고 하는 게 결국에는 선거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구말 없이 따르자. 이걸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뭐 화염병 전 던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고 오히려 퇴행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미국은 그것만큼은 잘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으로 위협받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기자가 물어봤죠. 만약에 선거가 당신 지면 어떡할 거냐? 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 돼. 그 말 참 좋아하는데 트럼프가요. 아니 선거에 지면 지는 거지 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기 무슨 소리예요 그게. 예. 여차하면 뭐 이렇게 엎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기는 좀 힘들 테니까 뭐 자기가 대통령인데 또 대통령이라고 또 쿠데타 일으키기는 좀 힘들 것이고 뭐 그러면 이제 논쟁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은 재밌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대법원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법관 임명이 트럼프 개인에게도 물론이고 대법관은 종신제입니다. 네, 종신제라서 이게 보수 진보 틀이 한 번 결정되면 꽤 오래 가요. 이게 스스로 퇴임하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트럼프의 막말로 재선돼도 4년이지만 이번에 만약에 보수로 돼서 지금 이제 약간 그 대법원장은 중도로 보고 중도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사사해서 이제 팽팽하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5대3이 되는 거죠. 5대3이 아니구나 4대5. 그러니까 대법원 그냥 중도로 놓고 그러면 이게 그 새로운 보수 대법관이 4년 만에 죽거나 퇴임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제 쭉 이제 보수가 유리한 판으로 가는 거죠. 보수가 유리한 판인 거고 이게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대법관 한 명의 결정에 따라서 동성애 결혼이 합헌이 되기도 하고 뭐 불법이 되기도 하고 세상 이 미국 사회 모습이 이제 방향이 확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개인의 계산도 있겠지만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보수의 가치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진보의 가치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데 뭐 심지어 트럼프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이번에 긴즈버그 대법관이 이제 유언으로 이제 소녀들한테 그런 말 남겼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간절한 소원은 나의 후임이 이제 다음 이제 선거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유언으로 알려지는데 그게 거짓말일 수 있다. 민주당이 만든 그냥 뭐 그런 거일 수 있다라고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면 여하튼 트럼프는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드렸지만 미국의 대법관이라는 사람은 그 자연인 한 명 한 명의 수준을 넘어서 어째 보면 이제 석유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보수 진영이다, 뭐 진보 진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이 사람이 그 판결을 내리는 걸 보고 그거를 다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더 진보화되든지 혹은 뭐 보수였다가 약간 진보 쪽으로 왔든지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다 추적합니다. 면밀하게 다 추적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 중심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법부의 견제가 그리고 의회 견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변화는 꽤 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화당도 이번만큼은 사실 2016년 때부터 이제 공화당이 이제
이제 그 대법원을 장악을 하기 위한 반격이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때도 그 오바마 대통령 때도 한 명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새로운 거리를 새로운 분을 이제 지명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오바마니까 이제 진보 진영을 하려고 했던 걸 이제 막았던 기억도 있고 그러면서 그때 못했던 걸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임기 한 이제 3년 좀 넘어가는 동안 2명이나 했거든요. 당연히 보수죠. 네, 그래서 지금의 414가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한 명만 더 하면 공화당 입장에서도 정말 공화당 입장은 정말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텍사스라든가 이런 레드벨트라고 그러죠. 이제 전통적인 이제 공화당이 지지 기반인데, 근데 텍사스가 아시다시피 그 멕시코나 이런 데 인접해 있고 또 이제 약간 캘리포니아에서 나와 있는 넘어오는 IT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약간 옛날 텍사스가 아닌 느낌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민주당 스테이트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텍사스가 한 33명인가 될걸요? 아마 선거인단이. 33명을 민주당이 먹어버리면,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도 힘들 수 있는데, 대법원까지 진보가 장악하면 굉장히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거니까, 공화당도 트럼프가 예뻐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뭔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느 걸 느꼈냐면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반트럼프 인사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를 동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 여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미트 롬니인데 이 양반도 이제 공화당 안에서는 약간 반 트럼프 진영의 이제 대표주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양반도 트럼프가 이제 후보로 지명하면 이제 지금 상원 의원이거든요. 상원 의원이라서 당연히 이제 이거는 상원이 인준을 하는 거니까 투표할 수 있다. 그냥 한마디로 이제 지지 의사를 보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는 지명을 강행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도 이제 목숨 걸고 반대를 할 거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과정에 이제 추경안 통과는 좀 힘들어지지 않나 뭐 이런 우려가 들고요. 그래서 그게 위험 자산에 일단 조금 비중을 줄이는 형태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공화당도 참 뭐 요즘 뭐 그 전 세계 정치의 트렌드가 뭐 내로남불인지 그 2016년에도 그 대법관 한 분이 이제 그 스켈리아라고 이제 조금 이제 많이 보수 쪽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그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여기 사진 나와 있는 메릭 가랜드인데요. 당연히 진보였고요. 그때는 근데 3월이었습니다. 선거가 11월이었으니까 9개월 전이죠. 9개월 전인데 그때 이제 상원 의장이 이제 맥코넬, 뭐 지금도 맥코넬입니다만 이 이제 인준 자체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뭐 부결이 아니라 그냥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게 아니 이제 2016년이면 이제 오바마 8년이기에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이고 그러면 이제 대법관은 한번 결정하면 또 이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 뭐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끝나가는 사람이 뭐 꽂고 가는 것보다는 새로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때 이제 지명해서 또 뭐 그 상원 이제 구성에 따라서 통과를 시키든 말든 하면 되는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때도 공화당이 이제 그 상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명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결국 대법관은 못 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다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뭐 물론 그때 포기할 때도 짜증났겠지만 다음 대통령이 뭐 힐러리가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만 그렇게 되진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분 대신으로 한 명이 들어갔고 두 명을 지명해서 둘 다 대법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그 2,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보수가 밀렸었는데 이제 타이로 만들어 내놓은 거죠. 타이로 만들어 내놓은 건데 그때 그 맥코넬이 그 반대를 하면서 했던 말이 만약에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 임기 말에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있는 해에 대법관을 지명할 일이 생기면 똑같이 반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바마 때는 9개월 전이었었고 지금은 이제 선거 6주 남았어요. 2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그건 그때고 지금이니 강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내로남불은 이제 전 세계 트렌드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두 번째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뭐 아는데 선거에 관련 그 이후로는 이제 선거가 오바마는 이제 2번을 다 하고 나와서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 대법관 지명이 선거 판도에 좀 영향을 준 게 이때는 이제 포기를 했었으니까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이제 지난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 두 번째로 브렛 캐버노라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두 번째로 이제 지명한 대법관이었는데요. 이 양반이 지목되고 나서 그 성희롱 추문이 터집니다. 성희롱 제가 이제 그때도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관련인들 표정을 보면 좀 이렇게 안 좋은 기억에 시달리고 계신다는 게 딱 느껴질 정도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상원이 그 51대 49였습니다. 지금 53대, 그러니까 공화당이 53이고, 이제 민주하고 무소속이 한 그 47 정도 되는데, 지금 그때가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더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51대 49였는데, 통과가 어떻게 됐냐면 50대 48로 겨우 이제, 그 공화당 51에서 또 한 명이 알래스카 상원의원이었을 거예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공화당에서 반대를 던져가지고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까딱까딱하게 넘어갔었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니 해도 젠더 이슈잖아요. 그죠? 젠더 이슈다 보니까, 또 게다가 그냥 뭐 폄하 발언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성희롱이니까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붙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인준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중간선거니까 이제 하원들을 더 많이 보죠. 상원 3분의 1 하고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손 놓고 있던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좀 결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원을 좀 상당하게 많이 가져가는데 역할을 했던 게 첫 번째가 이제 헬스케어 관련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연방 대법관 이슈였다라는 게 그 선거 이후에 분석 자료에도 나왔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보수는 또 하면 안 돼라는 것보다는 보수는 또 보수대로 이번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니까 이번 그 대법관 그 후보 지명 이슈는 어떻게 보면 양 진영을 저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선거가 지게 되면 우편 투표를 딴지 걸어서 법원으로 보낼 거예요. 실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법원에서 결정날 거라고. 그럼 이미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편 투표가 진짜 투표가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오면 그 투표 결과는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편 투표에서는 당연히 바이든이 좀 유리하게 나오니까 트럼프가 이제 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건 이제 당연히 계산이 되는데 문제는 또 이렇게 되면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뭉쳐서 이제 더 결집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지난 선거에는 설마 트럼프가 되겠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오죽하면은 샌더스 지지자의 12%는 트럼프에 던졌을 물론 힐러리가 미워서도 있겠지만 진짜 트럼프가 될 줄 알았으면 안 찍었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샌더스 지지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그래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당연히 경제적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난 중간 선거하고 똑같이 헬스케어가 중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었는데 헬스케어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보다 앞에 있는 것이 대법관 임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에 투표할지 뭘 보고 결정하는가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법관 임명이 3위고 코로나보다 앞에 있다. 그리고 이번 이슈로 투표 참여율이 확 올라갑니다. 투표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민주당은 48에서 60% 제일 많이 올랐어요. 12% 정도 올랐습니다. 왜? 근데 민주당 바이든 지지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아니라서. 일단 그렇죠. 바이든 좋아서기보다는 트럼프가 싫어하는 건 많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가 더 싫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오히려 결집도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공화당도 결집이 되긴 하는데 50에서 54% 정도. 예, 보수 진영에서도 조금 애매한 게 있나 봐요. 진보 쪽에서 당연히 이분이 보수 진영이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건데 진보의 아이콘이셨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이제 여성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 대법관 중에 남녀 성비 여자분이 몇 명이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9명이니까 뭐 그냥 적당하게 뭐 4명, 5명이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9명이요. 이렇게 하고. 그럼 기자가 약간 움찔한 거죠. 네? 그럼 전부 다 여자? 뭐 이렇게 된 건데 그 다음 말이 이제 걸작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놀란다, 당신처럼. 근데 남자가 9명이 다였을 때는 그 놀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그렇죠. 그 대법관이 다 남자였던 적 많으니까.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은, 물론 뭐 옛날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놀랍긴 한데, 이런 분이셨는데, 이런 분의 유언도 묵살하고 딱 눈에 보이는 정치 논리로 새로운 사람을 지명하겠다고, 그것도 선거 한 달 조금 남아있는데,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노가 더 크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이슈가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어요. 지금 그 재정 부양책, 시장한테 중요한 건지 그 부양책이 맞죠. 대법원도 대법원이지만 일단 시장한테 중요한 건 딱 이건데 지금쯤 이게 지금까지 치료제 발랐으니까 이제 유산소를 했으니까 이제 웨이트를 딱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발목 잡혀 있는 건데 일단은 사회에서의 관심도는 당연히 이쪽으로 쏠려들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 양당의 갈등이 이제는 이게 양보할 수 없는 그나마 이런 게 없을 때는 뭐 공화당은 뭐 많으면 1조 민주당은 이제 적어도 2조 그럼 이제 적당히 중간에서 타협하자 뭐 이런 가능성도 없잖아 있었고 실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좀 생겨나면서 기대감에 좀 갔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나오고 나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꺼낼 분위기가 안 돼버린 거예요. 이 이슈가 끝나야죠. 그렇다고 합의 안 할 거냐 그건 아닌데 지금 대법관을 지명해야 되는 건 알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공석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트럼프가 할 것이냐 지명을 아니면 설사 트럼프라고 해도 선거를 이긴 재선된 트럼프가 할 거냐 아니면 바이든이 할 거냐 이거잖아요. 사실은 시한부학제입니다. 시한부학제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한 달간은 좀 안개처럼 껴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걸 빨리 줘야 되는데 여기에 좀 멱살이 잡혀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 안에서 그냥 좀 고민이 조금 많아지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럴 때 다 뭐 걱정되면 비중은 좀 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한부학제에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그래서 피로도 높을 거예요. 이제 끝났나? 아니야. 또 지금 보세요. 이거 떨어졌다고 이거 와리가리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좀 지쳐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이제는 또 나쁜 뉴스들이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엔 뭐 화학개미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배터리 데이에는 뭐 배터리 넣고 박대리밖에 없고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치겠지만 그냥 지금부터는 그냥 다른 거 다 때려줘 변동성을 일단 받아들여야 되겠다.
는 거고, 그리고 플레이어 자체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도 늘어나는 데다가 개인 투자자 자금도 늘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있는 포지션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주는 거야 뭐 성향의 문제인데, 지금 추세 하락? 조정을 넘어 완벽 하락? 이거는 조금 그렇다. 지금 이제는 왠지 보이잖아요. 그리고 연준도 이제 밑장 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려는 정말 그 역할을 위해서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노력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열 조정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 또 준비된 게 뭐냐면, 이게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이제 얼마나 날아갔냐는 건데 역대급이죠. 역대급이 닷컴 버블보다 조금 더 가 있습니다. 뭐 물론은 닷컴 버블 때 성장주가 더 많이 간 건 맞는데 그때는 뭐 가치주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쪽으로 코로나 때문에 가치주들이 이제 그냥 같이 발표했으니까 이제 상대는 좀 이렇게 더 높은 건데,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성장주가 꺾이고 가치주의 시대 뭐 이런 그런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그래도 너무 밟았으니까 브레이크는 아니라도 악셀에서 발을 좀 떼는 거. 그렇지만 야 무슨 악셀에서 발 떼는 게 고점 대비 10몇 프로씩 빠지냐. 지금 받아들이니까 변동성은 인정을 하시라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점잖은 하는 훈장님 시장은 없어요. 이제는 싸하면 움직여야 되고 뭐 좀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예 시계를 완전 넓혀버리시든지, 지금 변동성은 좀 인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제 감속 조금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이 뭐 요즘 저도 계속 의회에서 뭘 안 해줘가지고 못하고 있다 하는데,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연준이 중요한 게, 그 금융위기 이후로는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금융에서 위기가 왔고, 그 말은 이제 자산이 박살났다는 거죠. 부동산 박살나고 주가 박살난 거니까 연준이 돈 찍어가지고 거기 그 채권 사들이고 하면서 다시 자산가를 끌어올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거냐면, 일단 재정정책으로 빡시게 이걸 살려내고, 그럼 정부 부채가 겁나게 늘 테니 이거를 어떻게 한다?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려가지고 부채를 자연 소각시키는 방법으로 갈 것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그래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주식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도 뭐 3원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연초 대비 30%까지 갔다가 그걸 좀 토하고 있는, 뭐 S&P는 거의 다 토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걸 보고 또 주식 빠지니까 또 우리가 뭐 장기채를 매입하고 막 QE를 늘리고 뭐 놀라운 걸 쏟아내는 게 아니라, 연준은 제가 해야 될 걸 하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정책 금리 어차피 제로니까,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끌고 가려면 기대 인플레를 높이는 거죠. 근데 기대 인플레를 높이기 위해서 연준이 팁스 채권 이런 것들을 막 사면서, 그거 이제 기대 인플레가 높아지면 같이 올라가는 채권이니까 이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 행복해지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고 있어요. 근데 하나 짜증나는 건, 이렇게 해서 기대 인플레를 끌어올리려고 해서 제로 금리는 정책 금리는 제로지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돼서 이제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 정책이 나와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해줄 거란 기대가 자꾸 꺾이니까 미뤄지고 있으니까 기대 인플레가 여기였다가 점점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가 마이너스 1이었다 마이너스 0.9, 0.7 이런 식으로 되니까 금값도 빠지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가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해칭을 하기 위해서 화폐가 타락할 거니까 금을 사야겠구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좀 떨어지고 있어. 물론 여전히 마이너스 실질 금리지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0.7은 느낌이 좀 나는 거지. 그래서 의회가 가가지고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준도 할 일 열심히 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주요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인사들 중에서 처음에 나타났을 때 하하 조금 깝깝하고 버벅대는구만이라고 생각했다가 역변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성장한 사람은 아마 제롬 파월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버냉키나 이런 사람들은 뭐 원래부터 좀 그랬고요. 그냥
그냥 하늘이 내리신 분 같았는데, 이 양반은 사실 솔직히 뭐 변호사 출신이고 연준 이사라 가지고 이게 연준 이사할 때도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뽑은 거거든요. 차라리 그 예전처럼 이게 전통 연준파 벤 버냉키 아니면 자넷 옐런 아니 스탠리 피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그 바닥에서 굵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떻다는 거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옐런도 잘하는 것 같지만 욕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 좀 빼고,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시키면 조용히 하란 대로 할 것 같아서 제롬 파월 뽑은 게 트럼프잖아요. 근데 그 제롬 파월이 처음 와가지고 좀 버벅대는 것 같고, 제일 크게 버벅된 건 2018년 마지막에 금리 올린 거죠. 어쨌든 그렇게 버벅대던 사람이 불과 그 사고를 친 지 한 2년 됐나요 이제? 그 상황에 이제는 정말 노련해졌습니다. 저는 이거 요즘에 연준에 대해 가지고, 물론 그 기대치, 연준에 대한 높은 기대치 3월에 너무 많이 키워나가지고 배터리대로 비슷한 것 같아요. 배터리데이 때 아니 100만 마일 배터리나 정보체로 만들어진 100만 마일 배터리를 쿵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기대치를 어떻게 채웠을까요? 다 그냥 엄청나게 나온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안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예, 배터리는 그냥 100만 마일이 없었고 정보체는 없었고 그렇죠. 테슬라가 언제부터 배터리 만들었다고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시도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 그냥 덜컥 내놓겠습니까? 특히 화학이잖아요. 화학. 아마 아이폰이나 그 컴퓨터 부품들은 중국에서 짝퉁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 포스트잇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 짝퉁이 정말 대륙에 실수가 없는 거 아시나요? 이것도 화학이거든. 화학이 따라하기, 뺏기기가 레시피를 다 알아도 정말 힘들어요. 단적인 예로 라면, 똑같은 진라면 하나씩 주고 끓여보라고 했을 때 다 레시피 똑같아요. 물 550에다가 4분 동안 끓이세요. 다 적혀 있잖아요. 수프양 똑같고 면 똑같아요. 똑같은 가스레인지 끓여도 사람마다 맛이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화학은 이 점프가 잘 안 돼요. 지금 2차 전지, 1차 전지에서 2차 전지 넘어온 지가 언젠데. 그리고 요즘 배터리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배터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배터리 그냥 커졌어요. 커지고 저전력이고 배터리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걸 꾸겨 넣은 거지. 엄밀히 말하면 배터리 기술은 거기서 거기에요. 현재까지는. 폰 같은 뜯어보세요. 예전보다 배터리, 옛날 피처폰 거의 우표 2개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뜯어보면 대부분이 배터리고, 주변에 이런 이상 메인보드, 카메라 이런 걸 꾸겨 놓은 게 지금 요즘 핸드폰이잖아요. 그것만 다 봐도 이게 물론 앨런 머스크니까 저분은 외계인이시니까 어떻게 외계인을 고문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기대감을 채워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전날에 트위터 해가지고 컴다운 좀 시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주제가 테슬라 배터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치는 못 맞춘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은 연준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좀 이렇게 동력을 좀 잃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정치가 저러고 있는데, 연준이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연준의 태도인데요. 연준의 행동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굼떠진 건 사실이지만 연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시장이 가장 깜짝 놀랐을 때가 6월 달에 이제 금리 올라갈 때 연준이 튀어나와서 막아주지 않았다는 건데, 그때 그 절대 금리가 그렇게 높았나? 그건 아니. 아직도 시장이 이렇게 흔들려도 금리 아직 박스권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거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에 등판할 필요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다. 는 거기 때문에 지금을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른 판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대신에 앞으로 변동성과 과열 조정, 섹터 조정 이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걸 충분히 좀 각오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성장적으로 이렇게 꺾이니까 20년 전 기억을 많이 이제 리마인드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일단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팡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하고 그때 IT 섹터를 비교를 했을 때 아직 이제 IT 버블 때하고 패턴이 똑같다고 전제를 해도 아직 절반 정도입니다. 절반 정도라서 터지려면 좀 더 가야 된다. 한 온만큼 더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이제 최근에 그 강세장이 한 20년짜리 한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걸 놓고 봤을 때 지금도 금융위기 이후로 12년째 강세장이었잖아요. 지금도 약간 이걸 조정이라고 보면 강세장 연속인데 이거 놓고 보니까 전통적인 강세장이 한 절반 조금 넘어가더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은 더 갈 버블을 근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버블이 없으면 투자해가지고 큰 돈 벌 일이 있습니까? 물론 버블 때 막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하락할 때 같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버블이라는 게 좀 있어줘야 또 사회가 좀 이렇게 변동이 좀 있어줘야 거기서 새로운 신흥부자도 나오고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는 참 일시적인 악재다. 그리고 연준이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다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제로금리 계속 해줄 테니까 정부야 재정 쓰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설득하고 이런 거 보면 그냥 시장 엿먹으라고 이게 뒤통수 칠 일은 굉장히 좀 낮아졌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현재는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들의 일들이 너무 커져요. 아직도 될지 말지 모르는데 주가 좀 올랐다고 이런 식으로 컴다운 시키고 뭐 뒤통수로 쳐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참 재밌는 게 월스트리트가 간다고 해서 메인스트리트가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월스트리트가 망가지면 메인스트리트는 100% 망가집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고 돈이 안 도는데 무슨 사업하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또 이번에 또 느꼈던 게 앞으로는 이제 한국, 중국이 미국보다 상대 강도가 높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미국은 내려가고 중국, 한국이 올라간다. 그건 없습니다. 미국이 떨어지면 보세요. 우리 처음에 좀 잘 버티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냥 폭삭폭삭 조절하는 거. 오늘도 보세요. 거의 4% 가까이 빠지는 거. 코스닥. 그죠?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았는데. 그래서 미국이 가는데 우리가 못 갈 수는 있어도 미국이 하락하는데 우리가 쭉 갈 수는 없다. 가장 좋은 건 미국이 적당히 가고 우리가 잘 가는 그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비우는 시간이 아니면 신규 진입이라면 이게 추세 하락이 아니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갈 주도주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면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면 결국 딛고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대강 시나리오는 일단은 좀 내년으로 좀 스케줄이 다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 달 반 남은 뭐 대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없을 것이냐? 뭐 그렇진 않을 텐데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또 이제부터는 이제 내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내년이 지금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빠르게 좀 되면 뭐 내년쯤에는 또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경제가 조금 돌아오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PER이 올라가는 게 더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나아질 거라는 기대로 주식에 대한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이게 조정을 받고 옆으로 기기 시작할 때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기업이 실적이 다시 올라오면 소위 말하는 실적 장세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못 갔던 게 너무 실적보다 프리미엄이 너무 달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적이 올라오면 그 부담이 완전 많이 줄어드니까 다시 갈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주가가 뭐 급등을 하는 것보다 이제 경제가 실제로 조금 일어나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멀티플 2009년에는 그렇습니다. 초반에 양적 완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확 이렇게 뿌렸다가 이제 나중에 좀 처음에는 이제 너무 돈의 힘으로만 가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어질어질했다가 그때 연준이 돈을 빼는 것 같고 하니까 뭐 그때 오바이트를 한번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이후로 기업의 실적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2013년 뭐 이럴 때부터 이제 미국의 나스닥 이제 그 세계 지수가 원래도 그랬지만
차별적 성장을 한 거잖아요. 한 건데. 그래서 아직은 뭐 저는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큰 매수를 하는 것보다 약간씩은 조금씩 들어간다면 나쁘진 않아요. 왜? 정치적 이슈라는 게 이게 딱 해결되고 들어가면 이미 다 날아갔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공화당 내부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트럼프가 뭐 지명을 뭐 예를 들어 포기한다. 아니면 뭐 이런 딜이 일어날 수 있죠. 뭐 너희가 원하는 대법관 스케줄대로 갈 테니까 뭐 추경은 뭐 이렇게 가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뉴스가 갑자기 새벽에 떠버리면 뭐 시가부터 뭐 쭉쭉 갈 텐데 그것도 따라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줄이지도 좀 이게 좀 확실히 비리비리한 애들만 좀 하지 확 줄일 그건 아니고 신규로 될 사람들 언제 그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씩 좀 눈여겨봤다가 사람이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까지 가는 게 여기까지만 딱 오면 사야지 했는데 진짜 딱 오잖아요. 그러면 또 멈칫합니다. 살려고 했는데 왜?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내 떨어졌다는 거죠.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게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주식을 좀 하신 분들, 좀 어느 정도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딱 평온하게 봤을 때, 저 가격까지만 딱 내려오면 사야지 했을 때 사는 게 결과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흩뿌려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다행히 이번에는 좀 이렇게 방어적인 걸로, 뭐 다 예상을 해서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서 좀 변경을 해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좀 방어가 잘 되고 있고 코스닥 종목 한두 종목 빼고는 뭐 지수하고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다행이긴 한데 또 앞으로는 그 정치 스케줄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거기 맞춰서 조금씩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략은 그 카페를 통해서 계속 나가니까 꼭 잘 봐주시고요. 제가 또 원래는 이제 제 카페를 통해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강의를 하는 것도 제가 왜 이런 전략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강의가 이제 생각보다 오래됐거든요. 10년 넘은 강의라서 이제 또 강의를 또 좋아해 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저를 보신 분들 중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설명란에 그 유튜브 설명란에 제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찾아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코로나 이후로 참 시장이 너무 빠리빠리해졌고요. 그래서 뭔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시장이 좋을 때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하죠. 그래서 뭐 코로나 시대에 뭐 최고의 방법은 이제 몸은 이제 서로 거리두기를 좀 하더라도 지식하고 지혜는 이제 거리두지 말고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그래서 또 행동을 취했을 때 그 이후에 그 피드백 주고받고 이제 서로 관심을 놓지 않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꽤 많은 내공도 쌓고 결국에는 이제 수익도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밑에 설명란에 보시고요. 꼭 찾아오셔서 뭐 가능하시면 오프라인 강의도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